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뉴욕주가 올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1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 지급에 나섭니다. 미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된 가운데 여기에 미국 정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대신 동맹국들의 기업들이 참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인하됩니다. 한국과 뉴욕을 오가는 이용객들의 항공권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동일한 경로와 시간대라도 승객들마다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한 뒤 마치 할인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소비자 기만 논란까지 직면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풀려난 뒤 22세 나이로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북한 관련 동결 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북부 뉴저지 주택가에서 흑곰과 코요테 목격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캐비넛이 신임의장 체제에서 열린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기존의 인하 가능성에서 인상 가능성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가 전망도 크게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회의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린 금리 결정 회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컸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에너지 등 일부 분야의 가격 상승이 물가 압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향후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성명에 포함됐던 금리 조정 관련 선제 안내,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가 빠진 것입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이 더 간결하고 단순해졌으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선제 안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의 3.4%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망치를 낸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에 그쳤습니다. 물가 전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상승률 전망을 3.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전망치 2.7%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2%로 낮아졌고 실업률은 4.3%로 예상됐습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이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국채 금리는 올랐습니다. 한편 워시 의장은 이날 연준의 소통 방식과 대차 대조표, 인플레이션 대응 체계 등 5개 영역을 점검할 태스크포스 출범도 발표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워시 체제의 연준이 얼마나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1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 지급에 나섭니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최대 $1,5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인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만 명의 주민에게 총 21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의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뉴욕주의 대표적인 세금 지원 제도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지원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학군,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일반 주택 소유자는 $350에서 $6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가구 연소득이 $11만 $750 이하인 인핸스드 스타 수혜자는 $700에서 최대 $1,5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혜택 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뉴욕시 약 47만 명, 롱아일랜드 약 57만 명이 포함됩니다. 스타 혜택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감면되는 방식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우편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수령을 원할 경우 지급 예정일 기준 약 15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이후 등록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수표로 지급되고 다음 해부터 계좌이체가 적용됩니다. 뉴욕시 주민은 이달 말부터, 주내 다른 지역 주민은 여름과 가을 동안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하며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스타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3천억 달러, 환화로 약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투자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출자 약정 기업으로 거론되면서 사실상 전후 복구 부담을 민간과 동맹국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4일 종전 합의를 발표하고 전자서명을 마쳤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합의문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됐으며 이란이 애초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4,000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하면서 민간 기금 방식이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금은 에너지와 물류, 제조, 운송 분야 투자를 지원하는 순수 민간 투자 수단으로 규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출자 약정 기업으로 거론됐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00억 달러 이상이 약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중 미국은 단 10센트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자금 투입을 일축했고 벤스 부통령도 미국 납세자 돈은 이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논의 중인 재정 지원 규모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 동결자금 해제 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유인책을 허용한다는 비판입니다. 한편 일부 외신은 MOU 서명 이후 이란의 석유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제재 완화는 핵포기 이행과 연계돼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미국 내 반발이 예상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제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엄격한 사찰 수용 등 합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 협상은 MOU 서명 이후에나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이후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얻어냈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이달보다 8단계 낮아지면서 20% 이상 인하됩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장거리 노선 이용객들의 항공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달 적용된 27단계보다 8단계 낮아진 수준으로 20% 이상 인하되는 것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 몹스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 갤런당 338.3센트, 배럴당 142달러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7.5%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도 대폭 내립니다. 대한항공은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노선에 따라 편도 46,400원에서 34만 4천원까지 책정했습니다. 이달보다 약 24% 낮아진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저 구간은 6만 8천원에서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각각 인하합니다. 대한항공 뉴욕 노선 기준 왕복으로 환산하면 21만 5천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지난 5월에는 유류 할증료가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올랐고 당시 뉴욕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는 113만 원에 달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속에 국제 유가가 최근 배럴당 78달러대까지 조정되면서 두 달도 안 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유류 할증료 수준은 전쟁 전인 올해 3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고 향후 유가 변동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가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이용자에게는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한 뒤에 마치 할인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이른바 가짜 할인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의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조사 기관인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이용자들이 동일한 경로를 같은 시간대에 예약하더라도 서로 다른 요금을 제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올해 3월과 4월 미전역 17개 주에서 30개 이동 경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7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거의 동일한 시점에 차량 호출 요금을 조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조사 대상 경로의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 차이는 중간값 기준 50%에 달했으며 일부 노선에서는 최대 163%까지 요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같은 경로의 요금이 한 이용자에게는 25달러, 다른 이용자에게는 2배가 넘는 금액인 6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경로의 우버X 요금이 한 고객에게는 94.96달러, 다른 고객에게는 65.95달러로 표시됐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까지 약 30분 거리의 우버 요금을 동시 조회한 결과 일부 이용자는 40달러 미만의 요금을 확인한 반면 다른 이용자는 50달러에 가까운 요금을 제시받았습니다. 특히 뉴욕의 일부 노선에서는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15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한 뒤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도 포착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우버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요금의 약 42%를 회사 몫으로 챙겨갔으며 이는 2022년의 32%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운전자들이 가져가는 수익 비중은 최근 수년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버는 요금이 거의 매초 단위로 변동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사 위치와 교통 상황,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요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왜 더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가격 산정 기준 공개와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유족이 북한 관련 동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JP모건 체이스은행에 예치된 북한 연계 동결 자산 1,713만 달러, 한화 약 260억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하웰 판사가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은행에 동결된 1,710만 달러, 한화 약 260억 원을
원비어 씨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자금은 파키스탄 핵 과학자 AQ-칸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산입니다. AQ-칸 네트워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핵심 외부 조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이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역할을 했고 문제의 동결 자금과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원비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2015년 말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2016년 1월 체포됐고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귀국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8년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북한이 5억 달러, 한화 7천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족은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추적의 결실입니다. 앞서 유족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선박 매각대금 일부와 뉴욕주 동결자금 24만 달러,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JP모건 체이스 동결자산 지급 명령은 알려진 개별 지급 인정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만 이번에 지급이 명령된 금액도 법원이 인정한 전체 배상액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북한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비어 유족의 자산 추적과 법적 절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부 뉴저지 주택가에서 흑곰과 코요테 목격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린드 허스트에서는 흑곰 출몰로 학교와 어린이집에 일시 대피령이 내려졌고 여러 지역에서는 코요테가 반려동물과 접촉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경 버겐카운티 린드허스트 지역에서 흑곰 한 마리가 주택가 뒷마당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인근 학교와 데이케어에 실내 대피 조치를 발령했으며 주민들에게는 반려동물을 실내로 들여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곰은 한 주택 뒷마당의 나무 위로 올라갔고 출동한 뉴저지 환경보호국 산하 야생동물국 직원들이 진정제를 사용해 안전하게 포획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곰이 약 1년 된 어린 흑곰이라며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태그를 부착해 서섹스 카운티 산림지역으로 옮겨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버겐카운티 티넥과 잉그루드 등지에서도 흑곰이 주택가에 나타나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흑곰이 주내 21개 카운티 모두에서 발견됐으며 특히 버겐, 모리스, 서섹스, 워런, 북부 패세익, 헌터든, 서머셋 카운티 등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곰은 겨울철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 뒤 봄과 여름철 먹이를 찾아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특히 후각이 매우 발달해 2마일 이상 떨어진 음식 냄새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나 반려동물 사료, 세모이 등이 곰을 주택가로 유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당일에만 밖에 내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바비큐 그릴도 사용 후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코요테 출몰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겐카운티 경찰은 지난 주말 글렌락 주택가 인근과 숲 지역에서 코요테 2마리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코요테를 따라가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반려동물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패세이 카운티에서도 반려견이 코요테와 접촉하거나 공격을 당한 사례가 2차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환경당국은 곰이나 코요테를 만났을 경우 절대 뛰거나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곰을 만났을 경우에는 소리를 크게 내거나 팔을 흔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코요테를 만났을 경우에는 몸을 크게 보이게 하며 큰 소리를 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다툰 상대를 찾아 900마일 넘게 이동한 뒤 폭행한 한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22살 에드워드 강 씨는 무장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출소 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 씨는 2024년 6월 온라인 판타지 게임 아키에이즈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은 뒤 뉴저지에서 플로리다주 잭슨빌까지 항공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는 퍼넨디나 비치 인근 호텔에 머물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달 23일 새벽 망치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증가율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동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도시미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지역의 인구 10,0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53.4%가 급증해 뉴욕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50% 이상 늘어난 지역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프레시메도우, 힐크레스트, 브라이어 우드 지역은 같은 기간 40.5%, 플러싱, 머레이힐, 와이스톤 지역은 35.2% 증가하며 뉴욕시 교통사고 증가율 상위 10% 안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시미래센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도로안전 계획 수립 의무화와 신속 대응팀 구성 등을 뉴욕시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당초 2억 달러로 시작한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공사와 백악관이 주고받은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애국적 기부자들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사업비는 당초 2억 달러, 한화 약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억 달러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시공사가 6억 달러, 약 9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금액에서 약 7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납세자 부담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내부 문서는 이미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첨단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도심 곳곳에 설치합니다. 조란맘단인 뉴욕시장실은 워싱턴 DC 소재업체 스론 랩스와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5개 자치구 17개 주요 지역에 태양광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 기존 공중 화장실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QR코드와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으로 개방되며 세면대와 기저귀 교환대, 무료 생리용품도 갖춰집니다. 원격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10일에서 15회 사용마다 수동 청소가 진행됩니다.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를 위해서는 실물 출입 카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 공중화장실은 현재 시민 8,500명당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수요일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 밤 9시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나섭니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